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순환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순환계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순환시켜서 온몸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노폐물을 다시 수용하는 계통이 순환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순환계에는 뭐가 있느냐? 혈액, 심장, 혈관에 해당되는 혈관계가 있고요. 이 혈관계 하나 더 못해서 림프계까지 합쳐져서 우리는 순환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환계 중에서도 첫 번째로 혈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혈액에는 혈장과 혈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던 걸 좀 떠올려 보시면 혈액 검사했던 걸 좀 떠올려 보시면 이런 검체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검체. 피를 뽑아서 이런 검체 통에 담아서 검사실로 검체가 내려가면 원심분리기에다가 이제 혈액을 돌려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쪽에 좀 뜨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에 무겁게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뜨는 부분을 우리가 혈장이라고 하고요. 보통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절반보다 조금 더 비율을 더 차지하고 있죠. 밑에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는 쪽을 혈구라고 하는데요. 얘는 보통 45% 조금 더 작은, 절반보다 조금 더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혈장에는 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2%. 그리고 7% 차지하고 있는 이 단백질에 중요한 물질들이 있죠. 혈장 단백질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에는 알부민, 글로불린, 섬유소원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 알부민 자체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해줘요. 혈액의 삼투압.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혈관에 보면은 우리 알부민이라는 구성 혈장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알부민 자체가 물 분자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에 어느 정도의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는데 혈관 안에 이 알부민이 구성하는 비율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진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혈액 속에 이 알부민 수치가 별로 적으면 많지 않으면 이 잡고 있던 물 분자들이 알부민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직 속으로 알부민이 적어서 이렇게 물이 밖으로 조직 속으로 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이 붓겠죠. 그래서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간경화 환자분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몸이 붓고 그다음에 복수가 차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알부민의 영향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부민 자체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글로불린은 알파, 베타, 감마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알파와 베타는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감마는 항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소원, 혈장 단백질 중에서도 섬유소원, 피브리노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혈액응고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밑에서 혈액응고 기전을 할 때 한 번 더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혈장에서 이 피브리노젠, 섬유소원을 빼게 되면 혈청이라는 성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혈장에서 물, 단백질, 나머지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당분이나 호르몬, 무기염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혈구. 혈구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혈구는 4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요. 혈구니까 혈구 이렇게 단어가 끝나겠죠. 그래서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적혈구는 우리가 RBC라고 얘기하는데요.
레드 블러드 셀에서 빨간색을 띠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철을 함유한 붉은색의 이 혈색소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겁니다. 중요하게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 운반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겠죠. 모양은 원반형이고요. 핵이 없어요. 수명은 120일. 한 4개월 정도 되나요? 120일을 살고 나면은 비장, 간, 간, 골수에서 파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산소를 운반하는 거다. 그 다음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면역작용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균을 잡아먹는 포식작용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백혈구 수가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 감염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어요. 적혈구보다는 좀 더 크고요. 핵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 혈소판. 혈소판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혈액 응고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부족하게 되면 출혈이 생긴다든가 멍이 잘 든다든가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장애 지표가 또 될 수 있다. 그래서 방사선을 받았을 때 이 혈소판 수치가 제일 먼저 떨어지고요. 깨지기 때문에 그 방사선 장애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형태가 없고요. 핵이 없는 게 또 특징이겠고 이 혈소판 외에도 우리 밑에서 혈액 응고 기전에서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혈장에 있었던 이 섬유소원,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 그 다음에 칼슘, 비타-K 이런 것들이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피브리노젠, 섬유소원, 프로트롬빈, 칼슘, 비타-K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다. 물론 혈소판도 중요하게 혈액 응고 작용을 한다. 그 다음 혈액의 기능. 혈액이 하는 일은 영양물질, 영양분, 그리고 노폐물, 산소, 그 다음 이산화탄소, 호르몬 이런 것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요.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도 방어해 주네요. 백혈구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체액의 pH 이런 것들도 혈액에서 조절을 해주고요. 출혈도 방지해 주고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온몸을 혈액이 구석구석 순환하면서 열을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열을 또 올려주기도 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혈액 응고 기전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렸을 때, 피를 상처가 났을 때 이럴 때 피가 먹게 해주는 그 혈액 응고 기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응고 기전은 세 가지에 의해서 혈액이 멈추게 돼요. 첫 번째는 혈관이 송상되면 주변 혈소판에서 세로토닌이 방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관이 수축되고요. 혈액 응고물에 의해서 막히게 돼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손상 부위에 혈소판이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혈관이 수축하고요. 두 번째는 혈소판 덩어리를 형성해서 손상 부위를 막아줘요. 세 번째가 혈액 응고 기전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혈관 손상 시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혈관에서 유리되고요. 이런 혈액 내에 화학 물질이 관여하면서 혈관이 손상됐던 것이 응고가 되면서 피가 멈추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혈소판, 프로트롬빈, 칼슘, 피브리노젠 이런 것들이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혈액 응고 기전은 우리가 메커니즘이 그 혈관이 손상이 되면 프로트롬빈 활성체라는 게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럼 프로트롬빈 활성체가 프로트롬빈과 칼슘 이온과 함께 반응을 해서
트롬빈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트롬빈이 섬유소원이라고 하는 피브린 오젠과 칼슘 이온이 함께 반응해서 피브린이라는 섬유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브린이라는 실 모양의 물질이 막 만들어지면서 혈관의 손상 부위, 이 손상 부위를 실타래처럼 막 엉키게 해서 혈액이 응고되면서 피가 멈출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혈액 응고 기전에 관여하는 물질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와 관련되어 있는 물질,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혈소판, 혈소판이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 여기 프로트롬빈.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이 중간중간에서 또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섬유소원 피브리노젠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 응고를 시키는데 관여하는 물질이 되겠다.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 위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섬유소원, 프로트롬빈, 칼슘, 혈소판이 있는데 이 섬유소원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그리고 프로트롬빈도 간에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비타K가 존재할 때 간에서 만들어져요. 칼슘은 위에서 응고 과정에서 필요한 무기질이었죠. 그 다음 혈우병이라는 게 우리가 또 혈액 응고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인데요. 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인자 중에서 선천적으로 어떤 특별한 인자가 없게 되면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이 되지 않는 질병을 우리가 혈우병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혈액형과 수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은 우리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혈액형을 어떤 혈액형에게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줄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A에는 응집원 A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응집소 항 B라는 게 있습니다. B형에는 응집원 B라는 게 있고요. 항 A가 있게 되고요. AB형은 A와 B, B가 빠졌네요. 응집원 A와 B가 있고요. 응집소가 없어요. 응집소가 없고 혈액형 O형에는 응집원이 없고 대신에 항 A, 항 B, 응집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보통 수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A형 혈액형에게 보통 A형 혈액형을 주게 되죠. A형 혈액형에게 A형 혈액형을 주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B형 혈액형을 A형에게 준다라고 가정해보면 B형에는 응집원 B라는 게 있는데요. 주는 혈액형에 수혈을 할 때 혈액형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혈액형에 응집소가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B형 혈액형을 A형에게 준다라고 하면은 B형에는 응집원 B가 있죠. 이 B가 받게 되는 A형 혈액형의 항비 응집소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피가 엉기겠죠.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AB형 혈액형을 A형에게 준다고 해도 주는 사람의 혈액형의 응집원 A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고요. 받는 사람 혈액형 A형의 응집소 항 B와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피가 엉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혈액형과 줄 수 없는 혈액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O형은 어떻게 될까요? O형은 줘볼게요. O형 혈액을 A형에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O형에는 응집원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응집소도 없습니다. 그럼 O형 혈액형은 A형에게
줄 수 있네요. 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O형은 A형에게 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AB형은 줄 수 없고요. AB형은 O형에게 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AB형의 응집원 A와 B가 네, O형인 항 A와 항 B와 만나기 때문에 또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경우와 이제 줄 수 없는 경우를 그럼 좀 쉽게 네,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네, 이거 뭐 중학교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맨 밑에 O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A, B, 네, A, B 이렇게 그리고 하살표를 네, 위로만 이렇게 네, 그려보세요. 네, 그 다음에 A형과 A형은 주고받을 수 있을 거고요. B형과 B형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각자의 혈액형과는 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O형은 아까 A형에게 줄 수 있었죠. 네, 줄 수 있습니다. 네, O형은 그리고 AB형에게도 줄 수 있고요. AB형에게 준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만날 게 없네요. 둘이 줄 수 있어요. O형이 또 B형한테도 줄 수 있어요. O형이 B형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네, 응집원과 응집소 만날 게 없네요. 네, 이렇게 B형은 그럼 AB형한테 줄 수 있나요? 네, B형은 자 볼까요? B형은 AB형한테 줄 수 있는지 B형이 AB형한테 준다고 하면 네, 주는 사람의 혈액형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네, 만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B형은 AB형한테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AB형은 다 받을 수 있네요. 네, 다 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AB형을 만능이에요. 만능 수혈자 다 받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O형은 어떻게 돼요? O형은 다 주네요. 다 줘.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이 O형의 혈액형을 만능 제공하는 사람, 공혈자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구조. 심장벽은 혈액을 박출해내는 펌프 작용에 굉장히 적합하게 매우 두꺼운 근육성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성 벽. 이 중에서도 네, 자심실. 네, 여기 이 부분이 네, 좌심실인데요. 이 좌심실의 벽이 우심실의 벽보다 훨씬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네, 발달한 이유는 네, 좌심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게 되는데요. 온몸으로 혈액을 뿜게 되는데 이 전신의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심실 벽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심장의 구조에서 심장은 2개의 방과 2개의 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방과 4개의 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중격 가운데에 이제 심장 중격이 있어서 네, 좌우 이쪽이 좌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 위쪽에 있는 게 우심방, 아래쪽이 우심실, 위쪽이 자심방, 아래쪽이 좌심실 이렇게 4개의 방과 4개의 판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금 판막도 또 있겠네요. 판막.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이렇게 판막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것을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의 이름이 삼천판. 여기가 삼천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심방과 자심실 사이에 판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천판. 여기가 이천판.
네, 이승, 저승 할 때 승, 이승, 승모판, 다른 말로 승모판이라고도 한다. 네, 그 다음에 대동맥 입구에 판막이 또 하나 있고요. 대동맥 입구에 대동맥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폐동맥 입구에 네, 폐동맥 여기 폐동맥 입구에 네, 폐동맥 입구에 있는 게 네, 폐동맥판이 되겠습니다. 대동맥판, 폐동맥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방과 4개의 판막이 있어요. 판막. 판막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슨 일을 한다? 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줍니다. 네,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다시 위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지 않게 해주는 게 판막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판막. 혈류의 역류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네, 판막이 중요하게 하는 일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방결절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또 보도록 할게요. 네, 동방결절. 이 동방결절은 무슨 일을 하느냐?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심장의 전기적인 전도를 전기적인 자극의 그 전달 체계를 우리가 전도계라고 하는데 이 출발점이 동방결절에서부터 네, 출발을 합니다. 네, 우심방 위쪽에 네, 있는 게 얘가 동방결절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심방 쪽에서 이렇게 타고 네, 전기적인 자극을 전달을 해주는데 방실결절로 내려오게 돼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방실다발. 방실다발에서 이제 전달이 더 되면은 이제 심근 쪽으로 이렇게 전기적인 자극을 전달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전도 체계는 첫 번째가 동방결절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다음 방실결절, 방실다발, 심실근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 네, 그 다음은 혈액순환입니다. 네, 온몸으로 심장이 혈액을 순환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은 온몸 순환, 체순환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폐를 순환하는 폐순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온몸 순환, 온몸을 순환하는 체순환에는 자심실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 이렇게 순서로 돌게 되고요. 폐순환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심실부터 출발해서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부터 명칭을 좀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쪽이 우, 이쪽이 좌라고 보시면 네, 여기가 우심방이 되겠고요. 여기가 우심실이 되겠네요. 네, 뭐 학교 다닐 때 뭐 방실 이러면서 위쪽에 있는 게 방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실이다 뭐 이런 거는 좀 기억이 나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가 좌심방이 되겠습니다. 좌심방. 아래쪽이 네, 좌심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심장에서 들어오는 온몸에서 네, 피를 모아가지고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 혈관의 이름을 우리가 네, 정맥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맥. 네, 정맥. 그러면은 또 우심방 쪽으로도 혈액이 들어오는 쪽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심방 쪽으로도 혈액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네, 정맥이 되겠습니다. 정맥.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혈관이 있어요. 나가는 혈관. 이 나가는 혈관을 우리가 네, 동맥이라고 합니다. 우심실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네, 동맥이라고 해요. 동맥.
심실이 뻥 하고 펌프질을 해가지고 나가는 혈액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좌심실에서도 이렇게 네, 나가는 혈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여기가 네, 동맥입니다. 동맥.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우리가 폐순환, 체순환을 좀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네, 위쪽으로는 폐를 지나갈 거예요. 이쪽. 네, 폐를 지나갈 거고요. 아래쪽은 네, 온몸을 지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체순환에 해당이 되고요. 체순환. 네, 그래서 이 혈관의 이름도 대정맥, 네, 여기도 대동맥. 그리고 위쪽에 폐를 순환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폐를 지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이쪽을 폐순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위쪽에 해당되는 혈관의 이름을 우리가 폐를 지나갈 거니까 나가는 건 폐동맥, 들어오는 건 폐정맥, 이렇게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폐에서 산소를 주고받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고 하겠죠. 네, 주고받고 해서 산소가 많아지면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들어오는 또 혈관이 있을 거예요. 산소를 받아서 네, 이렇게 네, 들어와요. 네,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온몸으로 또 산소가 많은 혈관을 보내주겠죠. 그렇게 되면 산소를 온몸에 전달을 하고요. 구석구석 말초까지 전달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아서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적은 혈관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산소를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심실을 통해서 가고요.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폐동맥을 통해서 다시 폐로 가겠죠. 폐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관이 갈 거예요. 그래서 혈관 자체를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색깔을 이렇게 기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폐순환과 체순환에 해당되는 순서들이 좀 들어오실 겁니다. 네,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이쪽 폐를 거쳐간 이쪽은 어때요? 산소가 많죠. 산소가 많아요. 산소가 적은 혈관을 거쳐서 산소가 적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관으로 유지가 되다가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아서 폐를 지나고 나면 산소가 많아져요.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혈관을 동맥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빨간색에 해당되는 명칭으로 써져 있는 게 동맥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동맥혈 산소를 받아서 내려오면 폐정맥 좌심방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좌심실 산소가 많아요. 이렇게 산소가 많아요. 그리고 내려오면 대동맥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산소가 많은 동맥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조직에 가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와요. 우심방을 들어와서 우심실 들어와서 나가고 우심실을 통해서 나가고 폐동맥을 통해서 아직은 이산화탄소가 많네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정맥혈. 뭐가 많아서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대신에 이제 폐를 거치고 나면
다시 산소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또 동맥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은 다 정맥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 다음은 이제 체순환과 폐순환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폐순환에 해당되는 부분이 폐순환. 우심실부터 출발합니다. 우심실. 볼까요?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로 갑니다. 폐동맥 거치네요. 그 다음에는 폐로 가네요. 그 다음엔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까지 들어오는 게 폐순환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아래쪽에 온몸을 구석구석 돌게 되는 체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좌심실부터 출발합니다. 좌심실부터 출발해서 대동맥, 그 다음은 온몸, 그 다음은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을 들어오는 여기까지가 체순환에 해당이 되는 순서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위쪽은 폐순환, 아래쪽은 체순환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체순환의 순서, 폐순환의 순서, 그 다음은 정맥혈은 뭐가 해당이 되는지, 동맥혈은 또 뭐가 해당이 되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